책에서는 이제 경쟁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기업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고정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으면 그 회사는 훌륭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익률이 높은 회사 중에 원래부터 이익이 높은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회사 찾아야 하는 건데, 뭔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또는 인력이나 원재료를 많이 사야 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기업을 하는 속성이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라면 회사 예를 들었는데, 라면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공장도 지어야 되죠, 생산 인력도 뽑아야 되죠, 원재료도 사와야 되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상당히 높죠. 근데 반대로 아까 이제 경매 기업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미술품 경매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나 미술품 경매 열겠습니다. 그림 사고 싶으신 분 오세요. 그림 팔고 싶은 분은 오세요. 끝이에요.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조금만 올라가도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아까 SNS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SNS 회사 물론 서버를 확충해야 되죠. 하지만 무슨 공장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도 이제 제가 이 영업 레버리지 이런 얘기를 좀 썼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서버를 어느 정도 많이 갖춘 SNS 회사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용자가 1명인 거랑 10명인 거랑 10,000명인 거랑 비용이 늘어날 게 있나요? 없어요. 라면 회사는 1개 팔 때, 10개 팔 때, 100개 팔 때 비용이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한정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이런 무형의 자산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그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돈 벌기가 되게 쉽고요. 근데 그런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게, 반대로 라면 회사들은 그런 공장을 지어놓고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고 원재료 가진 창고도 되게 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익률이 박하긴 하나 그걸 꾸준히 벌기에는 좀 편한 거죠. 반대로 내가 경매 회사를 열어놨어요. 경매하실 분 제가 수수료 되게 깎아드립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제 월급, 제가 장소를 빌려놓은 그 임차료 이런 거는 고스란히 손실로 떨어지겠죠. 요새 스타트업 많이들 창업하시잖아요. 나 앱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마크 저커버스처럼 될 거야. 비용이 필요 없죠.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맥북만 한 대 있으면 개발하시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진입장벽이 사실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이제 해당 기업이 주가 그리고 뭐 시총이 중요하니까 시총이 적합한가, 네.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물론 책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만 이제 네. 또 먼저 독자분들에게 좀 더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먼저는 회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회계 공부를 안 했다는 기준 하에서는 뭔가 아이디어가 노출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뉴스에 많이 나왔냐,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냐, 그러면 이미 꽝이에요. 뉴스에 별로 안 나온 것 같아. 증권사 보고 찾아서 잘 없어. 그럼 나만 아는 아이디어야. 그 다음엔 주가를 보세요. 주가가 최근 한 6개월 동안 뭐 50% 이상 올라 있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아시는 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아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 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걸 찾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회계 공부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책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창업을 참 쉽게 생각해요. 나 회사 때려치고 카페 하나 차려봐야지. 아니면 회사 잘리면 뭐 치킨집이나 하지. 근데 제가 사업해본 선배로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쉽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내가 치킨집을 오픈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남을까? 어떻게 계산하죠? 뭐 이렇게 임대료랑 기본 고정비로 들어가는 뭐 재료값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평균 매출, 주변 상권 매출 이런 그렇죠. 지금 정답이에요. 내가 자주 가는 치킨집에 가겠죠. 아니면 내가 가게를 내고 싶은 상권에 치킨집에 가볼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책상 테이블이 있고
한 테이블에 몇 명이 얼마를 주문하네? 한 시간에 한 바퀴 정도 회전이 되네? 그럼 매출액이 하루에 얼마 나오겠다. 아, 그러면 곱하기 30 하면 한 달 매출 나오겠네? 곱하기 12 하면 1년 매출 나오겠네? 그 중에 닭 가격 좀 빼고, 아르바이트생 좀 빼고, 임차료 빼고 나면, 그래,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남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럼 100만 원 나오면 1년에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이제 가요. 부동산에 갑니다. 아, 저 한 달에 1000만 원 남는 치킨집 하고 싶은데, 가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권리금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권리금이 1억인 곳에 갔어요. 그러면 몇 년 걸리는 거죠? 원금, 권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1000만 원씩 1억이면 10년 걸리죠.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까? 아니면 똑같이 옆집에 있는데 권리금이 5천만 원밖에 안 해요. 5년 회수되는 거죠?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죠? 5년 회수. 그렇죠. 5년 만에 하는 게 좋은 거죠. 그걸 거꾸로 하면 수익률이 됩니다. 분자에다가 1000만 원을 놓고 이익인 1000만 원, 그다음 권리금을 5천만 원 분모해 놓으면 20%. 아까 처음에 1억짜리 권리금 한 거는 1000만 원 나누기 1억 해서 10%. 그러니까 당연히 20% 하잖아요. 치킨집 그렇게 고르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높은 곳에 가서 맡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주식도 그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남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네이버 증권에 가면 나오는 순이익입니다. 단기 순이익. 1년에 얼마 버느냐, 그 회사가. 그 다음에 저 위쪽에 가면 시가총액이라고 나와 있는 것. 그것이 권리금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만약에 10억을 버는 회사인데 100억의 시가총액이다. 그럼 10년 회수고 10%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5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5년 회수고 20%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 계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킨집 차리는 법과 예금 금리 비교하는 법을 가지고 퍼센트를 계산해 봤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기대 수익률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1년에 난 2배 아니면 주식 안 해. 했다고 하면 이익이 10억인 회사가 얼마에 사면 되죠? 20억. 1대만 사야겠다. 2배. 근데 내가 기대 수익률이 10%야. 아, 나는 금리가 요새 2%밖에 안 되는데 주식으로 10%만 벌면 뭐 땡큐지 뭐 하시는 분들은 10억 순이익이 버는 회사를 100억에 사도 됩니다. 그렇죠? 10억 나누기 100억이면 10%니까요. 그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법이에요. 어디에서 기업을 부채 비율 100% 미만을 사셔야 되고요. 영업이익률 20% 이상이 좋은 거고요. PER은 7배가 적당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마다, 산업마다, 시기마다,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업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을 내 지분율만큼 조금이지만 같이 공유한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주식 투자고, 그렇다면 나의 기대 수익률과 그 기업의 기대 수익률을 비교해서 더 높으면 사고 더 낮으면 안 사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해 나가시다 보면 이 정도가 투자할 만하겠네 라는 일이 아마 한 1, 2년 후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지금 이제 쭉 현업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데 지금 뭐 최근 들어서 대표님께서 주식 이제 일하시면서 주목하시고 계신 뭐 이슈나 뭐 소식 정보 그런 것들 어떤 부분에 좀 지금 요즘 주목하시면서 일하시고 계신지. 요새는 코로나 이후를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마스크를 벗고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을 할까? 근데 그건 이미 저뿐만 아니라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른 것들을 찾고 있어요. 되게 쉬운 방법이죠. 내가 마스크 벗으면 나 해외여행 먼저 갈 거야. 그럼 해외여행 가는 공항, 항공사, 호텔 이런 회사들을 쫙 해놓고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년 주가를 보면 딱 1년 됐거든요. 코로나가 1년 됐을 때 주가 대비 낮게 거래되고 있는 거. 그거보다 지금 동등하거나 높은 것은 다 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경기가 결국 좋아질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정상 활동을 하게 될 거고, 최근에 이 여의도 현대백화점 얘기도 나왔지만 보복 소비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백화점을 가게 되니까 백화점에서 보복 소비하지만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자동차도 그럴 수 있고 해외여행도 그럴 수 있고 뭐 그림 이런 것들도 화랑인 것이 보복 소비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제품과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올라갔을 때 수혜를 보는 업종들, 원재료는 똑같은데 그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업종들을 보고 있어요. 소비재 관련 시장. 네. 소비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보복 소비 중에서는 저는 자동차도 보복 소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뭐 캠핑용품 이런 것들도 보복 소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술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들은 내가 경매장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거기다가 그림을 어차피 걸 수 있는 점수는 제한적이죠. 정해져 있어요. 100점을 건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100점을 거는데 1억짜리 100점 걸면 낙찰가액이 100억이겠죠? 그럼 수수료 10% 받으면 예를 들면 10억을 버는 겁니다. 그 회사는. 근데 거기 10억짜리가 걸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낙찰가액이 1000억이 돼요. 그거에 10% 받으면 난 100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억을 벌었다 해서 경매하는 직원들한테 너 연봉 이제 앞으로 100억, 뭐 10억 이렇게 10배씩 안 올려줘요. 또는 임차하는 장소, 그 공간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며 임차료 10배 올려. 안 하죠. 그럼 딴 데 이동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거래하고 이 공급 취급하고 있는 제품 상품의 가격이 오르되 그 올랐을 때 원재료 값이 영향을 안 받는 거.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도 이제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항구들이 코로나 방역을 아주 강력하게 아직도 하고 있다 보니까 물품의 이 수출입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배싹이 많이 올랐어요. 선주들이 내가 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 컨테이너를 10개 실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선주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컨테이너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컨테이너 그 배값이. 이거를 책을 한 권을 보내는데 원래는 1,000원을 받았었는데 3,000원, 5,000원, 10,000원을 달래요. 그렇다고 해서 선원들의 월급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석유의 값이 올라가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면 그 선주들은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분야에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2021년 한 해 전체를 관통하는 큰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